인디아나 존스와 마궁의 사원은 제게 항상 정말 기묘한 영화였습니다. 요즘에는 저주받은 사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시 영화 제목부터 어린 나이에 미궁인지 마궁인지 헷갈렸던 데다가 1편에서 만난 마리온과 살라는 사라지고 돌연 아시아 권역을 배경으로 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작중 시점 또한 레이더스 1년 전을 다루면서 순서도 레이더스의 프리퀄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더니 이야기 순서를 꼬아버리는 것까지 옆 동네 스타워즈와 비슷하다는 인상도 들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인디아나 존스 프랜차이즈에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덜 좋아하는 영화이지만 이번에 영화를 즐겁게 다시 보는 과정에서 정보도 새로 찾아보면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사실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1935년을 작중 배경으로 하는 이번 영화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1편이었던 레이더스의 1년 전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러면 더 이야기 흐름이 매끄러운 것이 성경을 기반으로 두는 성괴와 성배 이야기가 연결되어서 이후 영화들의 스토리 이해가 더 쉬워지죠. 우린 성괴를 찾기 1년 전의 인디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클럽 오비완이라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의 술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007처럼 흰색 양복을 멋지게 빼입은 인디아나 존스는 라오셰라는 이름의 중국 갱단 두목과 거래를 하러 오죠. 그는 누르하치의 유골함을 가져온다면 인디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겠다며 거래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누르하치는 실제로 청나라를 세운 초대 황제로 그의 유해가 담긴 암은 레이더스 속 풍요의 여신상, 최후의 성전 속 코로나다의 십자가처럼 주인공이 되는 메인 유물이 등장하기 이전에 영화의 인트로 이야기를 보여주는 소품으로 등장하죠. 여담이지만 인디가 누르하치의 유골함을 라오셰를 통해 중국 정부에 돌려준 대가로 받은 다이아몬드는 공작의 눈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이아몬드인데 인디아나 존스의 어린 시절을 다룬 드라마 영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 의하면 이 140캐럿짜리 거대한 다이아몬드는 알렉산더 대왕의 소유물이라고 하지만 실존했던 누르하치와 달리 이 다이아몬드는 실존하는 보물은 아닙니다. 아무튼 갱단과 술집에서 하는 거래가 제대로 풀리면 영화가 아니죠. 라오셰는 다이아몬드와 누르하치의 유해 모두를 가지려 했고 인디는 술잔에 탄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갑니다. 가까스로 해독제를 마신 인디는 클럽 오비완에서 도주하는데 여기서 이번 영화의 두 조력자들인 윌리 스콧과 쇼트 라운드가 등장합니다. 쇼트는 최근 영화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오레던스를 통해서 다시금 얼굴을 알린 배우 키요이 콴의 영화계 데뷔 캐릭터로 작중 설정상 일본군이 상하이를 폭격하면서 부모를 잃은 전쟁고아입니다. 재미있게도 마궁의 사원은 다른 영화들처럼 나치들이 등장하고 인디가 나치를 주워 패는 식으로 직접적으로 식민주의와 전쟁에 대한 비판을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시리즈에서 가장 이 주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쇼트의 배경 이야기도 그렇고 이후에 언급할 인디 일행이 판콧궁에 도착해서 나누는 대화도 그렇죠. 어린 나이부터 기구한 삶을 산 쇼트는 자신의 처지에 낙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당차고 귀여우면서 예의 바르고 약삭 바릅니다. 모험심 넘치는 쇼트는 인디아나 존스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주기도 하면서 최고의 파트너 역할을 하죠. 어린 시절에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아시아계 꼬마가 인디아나 존스의 조력자로 등장해서 영화 시리즈와 심리적 거리감이 확 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 쇼트와 더불어 인디의 여정에 함께하게 된 여배우 윌리 스콧은 참 애매한 캐릭터입니다. 레이더스 속 마리온처럼 모험심이 넘치는 사람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인디와 과거가 얽혀있다고 하면 그것도 아닌 생판 남인데다가 영화 내내 소리만 지르고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윌리 캐릭터의 게으른 설정과 묘사는 과도한 오리엔탈리즘과 더불어 인디아나 존스 프랜차이즈가 비판받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모험 초반에는 불협화음만 내던 3인방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호흡이 맞아가는 과정만큼은 보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디를 이미 알고 있어서 잘 따르는 1편을 본 관객도 인디와는 생판 남이었던 새로운 팬들도 초반에는 삐걱거려도 모험의 끝자락에 가면 결국 인디라는 캐릭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테니까요. 라오셰로부터 도망가려던 인디는 비행기를 타고 달아나려 했지만 우연히 그가 탄 비행기가 하필이면 라오셰 소유의 회사 화물기였고 인디 일행이 비행기에서 잠을 자던 사이에 라오셰의 부하들이 비행기를 버리고 달아나면서 세 사람은 인도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영화가 그리는 인도의 모습은 참 기묘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앙상하게 굶은 모습인데 무슨 코끼리를 3마리나 키우고 있고 잘 사는 동네에서는 원숭이 굴부터 기상천외한 요리들을 먹고 있는 데다 하필이면 메인 빌런들은 토착 사이비 종교 집단인지라 영화가 개봉한 1980년대라면 모를까 2023년에 보기에는 다소 거북한 장면들이 여럿 있죠. 하지만 시리즈 전체적인 내러티브로 말미암아 나치 독일에 핍박받던 유대인 출신인 스필버그 감독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에 인도를 배경으로 삼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인도의 판콧 지방에 있는 마야폴 마을에 불시착한 인디 일행은 마을 족장과 주민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판콧 궁전에서 무언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때 아닌 가뭄으로 마을이 황폐화되었으며 아이들이 전부 납치되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석인 샹카라의 돌들도 도둑맞았다며 말이죠. 샹카라는 실제 8세기 인도의 철학자로 작중 설정상 그가 칼리사산에서 수련을 하던 도중 시바신이 나타나 악과 싸울 때 쓰라며 5개의 돌을 전해준 것이 시바링가라고도 불리는 샹카라 돌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샹카라의 돌 안에는 다이아몬드들이 박혀있어 밝게 빛나는데 시바신을 믿는 자에게는 온기와 삶을 주지만 그를 배신한 자에게는 파괴를 가져다 준다는 전설도 있죠. 마야폴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디 일행을 시바신의 전령이라 믿고 그들이 샹카라의 돌들을 되찾아주길 바랐습니다. 사정이 하도 딱하고 딱 쇼트 나이인 아이들이 사라졌다고 하니 인디는 하는 수 없이 델리로 가는 도중에 판콧성에 들리기로 합니다. 판콧성 장면은 어마무시한 오리엔탈리즘 범벅으로 시선이 강탈되는 씬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스필버그가 마궁의 사원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괴상한 음식들을 먹는 와중에 인디와 차타 수상 그리고 블럼버트 대위가 주고받는 대화가 바로 그것인데요. 귀띔도 하지 않고 매번 무례하게 인도에 들이닥치는 영국 순찰부대와 수상 간의 신경전은 어째서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는 인도가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막강한 힘을 쥐고 싶어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비교하자면 시리즈의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번 영화에서는 지배하려는 자가 아닌 지배당하는 자가 초자연적인 유물의 힘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나 그걸 국가 관계자들이 부두술에 심취해 있고 악의 힘을 빌려서 행하고자 했다는 플롯은 정말 지금 개봉하면 몰매 맞을 만한 스토리이긴 하지만 말이죠. 이 장면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그들을 다스리는 국왕인 잘림 싱이 어린아이란 사실입니다. 마궁의 사원은 어둡고 잔인한 배경을 가진 영화치고는 철저하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조명되는 독특한 영화입니다. 쇼트와 잘림 싱 그리고 노예로 잡힌 수많은 어린이들까지 영화 마궁의 사원의 주인공은 인디가 아니라 어린이들입니다. 그 증거로 이 영화에서 인디는 악당들의 손에 현혹되고 그걸 여러 번 구해주는 건 다름 아닌 쇼트입니다. 잘림 싱 또한 어른들이 망친 나라를 정비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죠. 어쩌면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다른 영화들에서처럼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디를 구해준 쇼트에게 인디가 모자를 씌워주고 쇼트가 인디에게 모자를 주다 말고 와라 껴안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오랜만에 다시 본 쇼트는 정말 매서운 꼬마였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인디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때려눕힌 것 같은데 함부로 까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이번 작품에서 지하사원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덕분에 영화 전체적으로 어두침침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마궁의 사원이라는 공간에 공을 많이 들인 것이 보이죠. 레이더스에서 인디가 이집트를 비롯해 각지를 떠돌며 겪었던 기상천외한 일들이 한 장소에 몰려있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벌레투성이 비밀통로와 살인함정, 광산 철도까지 어떻게 보면 이번 편의 배경은 마치 게임 스테이지 같다는 인상이 들 정도로 흥미진진합니다. 거기에 이번 편의 메인 테마곡도 정말 웅장하고 좋아서 더더욱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생각해보니 우습게도 심장을 뽑는 부두교 이야기를 집중해서 온전히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항상 잔인하다고 눈을 가리고 봤었거든요. 그래서인지 부두술 장면들은 마치 이번에 영화를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프랙티컬 이펙트도 신기했고요. 광산 추격전은 이번 영화의 주요 볼거리입니다. CG가 아니라 정말로 세트를 만들어 찍은 덕분에 현실감과 긴장감이 엄청난 것이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도 듭니다. 항상 이 장면은 어떻게 찍은 것인지 궁금해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던가 해봐야겠습니다. 광산에서 빠져나온 인디 일행은 흔들다리에서 샹카라의 돌을 두고 대치합니다. 깎아지른 높이의 다리에서 양옆으로 서서히 좁혀오는 악당들, 거기에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악어떼까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디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말 궁금했는데 칼로 다리를 자르고 악당들이 전부 악어밥이 되는 엔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였습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제작진들이 로봇 애니마트로닉스들을 만들어서 다리에서 떨어지는 악당들이 진짜 사람처럼 팔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 현실성을 높였다고 하는데 진짜 장인정신이라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인디가 샹카라의 돌 하나를 들고 간신히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은 다시 보아도 가슴을 졸이게 되었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다 함께 재회하는 장면은 다시 봐도 정말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단순히 돌인 줄 알았던 샹카라의 돌 앞에 겸허해지는 인디, 박물관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말을 연불처럼 외던 그가 유물을 원래 있던 곳에 다시 돌려준다는 점, 부귀 영화는 인생사 세옹지마인 법이란 점까지 인디아나 존스
존스란 캐릭터의 영화 초반과 후반부의 심리적 성장 또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를 묘사하는 방법, 그리고 여성 캐릭터에 사용해서 워낙 눈에 도드라지는 잘못을 해서 저평가받긴 해도 마궁의 사원은 분명 액션 어드벤처 영화로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메시지로 말미암아서는 잘 만든 영화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지금까지도 인디아나 존스 프랜차이즈의 오리지널 3부작은 완벽하단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정말 오랜만에 본 영화임에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는 제가 항상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사랑해서 분량 조절에 실패할 것만 같은 아마 모두가 사랑할 영화인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3편 최후의 성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